네, 다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3기로 다시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저희가 2023년서부터 이제 1기와 이제 2024년에 이제 2기를 이제 진행하면서 저희가 1기 때는 이제 막스와 이제 엥게스의 저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스주의에서 이제 국가와 이제 정치론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원저를 통해서 먼저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2기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한 이제 레닌과 이제 그 카우츠키 이 둘의 그 이론적 그 논쟁을 통해서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혁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두 상반된 입장을 이제 비교하면서 공부했었고, 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그 트로츠키와 스탈린의 이제 두 관점을 이제 비교하면서 저희가 이 기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3기서부터는 이제 그 이후에 사회주의의 이제 그 이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70년대, 80년대 이제 그 국가 이론과 이러한 그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제3의 길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를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남미에서의 상황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계획인데요. 우선 3기에서 그 시작하게 될 이제 저작은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람시,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제 어,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오늘은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의 대중파업론을 바탕으로 해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순서는 우선 그 남고현 선생님께서 먼저 그 전체적인 내용 해석과 이제 강론을 시작으로 해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예, 네. 예, 조금 전에 이 안내했듯이 지금 이게 오늘 하는 이 세미나는 3기입니다. 근데 원래는 1기, 2기, 3기를 이어서 다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거를 좀 셋으로 나눠 가지고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된 거고요. 이 전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막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에 이어서 지금 로자하고 그람시 그리고 현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 이 전체적인 이 맥락 속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전체를 안내하는 그 강의 계획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제안했던 그거를 한번 올려놔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맨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 나중에 참여하신 분들도 앞에 이런 걸 했구나. 그래서 뭐 그 중에 많은 글들이 알려진 글들이기 때문에 많은 그 읽은 것도 있고 안 읽은 것도 있을 텐데 나중에 이렇게 좀 보완을 하면서 이 3기 세미나가 이어지는 1기, 2기, 3기 이어지는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저작들을 다루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저작들. 근데 그거를 뭐 전체를 다 다루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국가하고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막스 앵겔스의 그 이행기와 관련된 그리고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포함이 돼 있고 그거에 기반해서 현존 사회주의라고 불리우는 불렸던
소련 쪽의 얘기, 그리고 이제 유럽, 남미 이런 걸 이제 쭉 읽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전체 다를 읽기는 힘드니까 주로 이 국가와 각 계급들이 자기의 계급의 정치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는가. 그리고 이 계급 운동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노동자 계급의 정당이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가. 주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룰 이 저작들도 주로 그런 관점에 좀 집중을 해서 일단은 이번 그 세미나는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막스 앵겔스 이 테두죠 말하자면은 거기에서 이어서 어, 소련 쪽 얘기하고 이제 유럽 쪽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 유럽 쪽에 지금 이제 로자나 그람시는 유럽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 로자는 주로 뭐 폴란드에서도 활동을 했지만 주로 독일을 3인당 그리고 후기에는 이제 스파르타쿠스 이렇게 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람시는 이제 이태리에서 다음번에 다룰 겁니다. 그런 그 유럽 쪽의 활동가들인데 유럽 쪽은 이제 러시아 소련을 다룰 때 우리가 좀 그거를 러시아의 특수성 속에서 좀 봐줘야 되는 부분하고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걸 또 이해를 할지 보편적인 이론 체계 속에서 이런 관점에서 봤는데 유럽 쪽은 좀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은 이 지형 자체가 다르다. 라는 거를 일단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좀 뭐 역사적인 맥락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유럽 쪽은 우리가 이제 막스 앵겔스 이렇게 다룰 때 그 1848년 혁명 그리고 1871년 파리 꼬뮌 이 두 개를 다룬 막스의 글에서도 이제 좀 드러나듯이 어떤 면에서는 근대화가 러시아보다는 일찍 진행되었던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생산이 봉건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과정이 일렀던 그래서 프랑스만 해도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70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봤던 거고 그리고 18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어, 영국의 헤게모니 속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말하자면 노동자 계급이 이 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확대되면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보통 선거권 쟁취를 위한 투쟁들 이런 게 이제 일찍이 있었고 막스 시대에 이미 차티스트 무브먼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걸 다루는 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얘기는 독일이나 이태리는 좀 그거보다는 후진이지만 1800년대 말로 가면서는 이제 이 노동자들의 소위 이 정치 참여 그리고 부르주아 혁명이 이제 진전이 되면서 어 유럽 쪽은 말하자면 이 자본주의적인 질서 속에서의 정치 예, 부르주아 정치, 의회를 중심으로 한 부르주아 정치. 이미 1848년 때도 말하자면 의회를 중심으로 한 부르주아지와 행정부를 장악한 그 구시대 잔당들 사이의 대립 속에서 보나파르트 어,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조카가 어떻게 다시 왕권을 확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때도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이 정면 대결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의회를 중심으로 한 것하고 행정부를 장악한 대통령 사이의 어떤 대립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1800년대 중반부터 말하자면 유럽의 정치 지형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조금 늦습니다만은 독일에서도 그 마찬가지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파리 꼬문 때 그 버블 전쟁에서의 프랑스의 패배가 또 이 파리 꼬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승리를 했죠. 버블 전쟁에서.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주도를 하는 이 프로이센 제국 이건 이제 아직은 저 부르주아적인 질서가 아니고 왕권이 중심이 돼 있는 모나키즘 그러니까 왕정이 있는 그 독일이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비스마르크는 사실 그때 왕도 있었습니다만은 비스마르크가 거의 그 당시 그린 그림을 보면 비스마르크 혼자서 하얀 옷을 입고 왕을 비롯한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그 비스마르크가 왕처럼 서 있거든요. 그림이 완전 중간에. 그런 그림에서도 표현되듯이 비스마르크가 거의 그 전권을 휘두르는 프로이센 제국이 있었죠. 근데 비스마르크는 프랑스나 영국에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한편에서는 부르주아지들에게 왕권이 넘어가면 안 되겠다. 국가 권력이 이런 생각과 한편에서는 아래로부터 등장하는 노동자 계급을 억압해야 될 필요성 이런 거를 이제 알고 있어가지고 소위 이 엿과 채찍이라고 그러나요? 우리나라 번역이 엿과 당근과 채찍, 당근과 채찍 그 정책을 펴서 70년대 말에 이 노동자 사회주의자법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주의자 탄압법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아주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 급진적인 운동을 누르는 한편 1880년대 초반에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 그 세계 최초로 의료보험제도 이런 걸 만들고 그러면서 그래서 말하자면 한쪽으로는 채찍으로 후려치면서 한쪽으로는 당근을 주는 거죠. 그래서 부르주아적인 어떤 개혁도 막고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그 혁명적인 운동들도 억압하는 이런 정책을 폈죠.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사회주의 탄압법은 한 10년인가? 있다가 하여튼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정치적인 이 활동 이런 것이 이제 개방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정은 유지되는 그래서 그거를 뭐 사람에 따라서는 웰페어 모나키즘이라고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노동자들에게 이제 복지를 하면서 정치 체제는 왕정을 유지하는 이런 체제였죠. 그러고 비스마르크가 이제 1800년대 말 가면은 권력을 잃고 그 빌헬름 2세가 왕권을 유지하면서 일종의 폭압 정치 그리고 굉장히 그 제국주의적인 정치를 핍니다. 군대 같은 걸 이제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왕정을 강화하는 말하자면 당근보다는 채찍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물론 그 여파가 세계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이 팽창주의 플러스 꽉 정치 이런 게 이제 펼쳐지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는 1914년 일어나고 1918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데 그 과정에 이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고 독일에서는 1818년 11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었죠. 말하자면 한편에서는 러시아도 이제 자본주의가 늦게 출발하긴 했지만은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서 노동자 계급이 등장하고 사회주의를 내건 세력이 이제 강화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1917년
혁명으로 갔는데 노동자 혁명이죠. 노동자 농민 혁명 정확히 얘기하면 아주 레닌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저희 그 소비에트 체제가 들어서는데 그 과정에 러시아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혁명이 터지기를 막 고대했는데 1918, 1년 후에 터지긴 터졌죠. 17년 10월 혁명, 18년 11월 혁명. 그래서 바이마르 혁명이 바이마르 체제가 등장했는데 바이마르 체제의 주도권은 당시에 3인당이 잡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800년대 말 정도부터 노동자 정치가 공간이 열리면서 3인당이 1900 넘어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 세력이 커져서 거의 이 다수당이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1918년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은 이 3인당이 집권당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로자 같은 경우는 이 말하자면 빌헬름 2세 이 군국주의 세력들 그리고 구후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혁명적으로 저걸 쓸어버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3인당은 일정 정도 타협을 해가면서 1918년 바이마르공화국 19년에 총선이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들이 이제 말하자면 선거를 통한 집권을 하자. 그리고 혁명적인 것보다는 이 개량주의적인 어떤 정책을 펴서 이 사회주의를 강화시키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로자는 이제 그 와중에 여기 이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지만은 1919년 총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를 주장을 하지만 그래서 로자 리프크네이트 노선이라고 합니다. 그걸 리프크네이트도 제국의회 시절에 이미 의원으로 당선된 적이 있었고 제국의회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이 전쟁 반대를 외쳐서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래서 로자 리프크네이트 노선에 따라서 의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 그 스파르타쿠스 공산당 이쪽 계열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안 하고 있었다라고 이 역사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로자가 활동을 했는데 당연히 3인당은 투쟁 전술도 개량주의적으로 이제 총파업 같은 총파업 전술을 반대하기도 하고 총파업 전술을 받아들이자 하는 경우에도 일종의 선거에 유리한 식으로 총파업을 전개하는 말하자면 개량주의 정치, 의회 정치에 복속돼 있는 총파업 전술까지만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중들이 급진적으로 가는 것은 이제 안 된다라는 생각 아래에 말하자면 총파업 이런 투쟁 전술도 관리의 대상이 된 거죠. 말하자면 이 선거 전술의 한 방법으로서 여기까지 총파업을 하고 그 다음은 중단하자. 뭐 이렇게 이제 전술적인 생각을 하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자 글 보면 일종의 개량주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총파업 전술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말하자면 노동자 계급의 정치, 자본주의 모습을 지향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총파업 전술이 어떻게 배치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말하자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에 이제 거기서 이제 계획 그러니까 대중들의 투쟁을 이런 어떤 당 지도부 또는 노조 간부들이
관리하고 계획하고 그걸 어디까지 이렇게까지만 해라 이렇게 딱 틀을 주는 거는 러시아 혁명 과정을 봐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말하자면 대중들의 진출을 미리 예견해서 그거를 이리저리 그걸 이제 비용 계산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만큼 투자해서 얼만큼 물론 계산이란 거는 자기네 권력 의회에서의 다수당이 되는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늠을 하려고 하는 이거는 이 혁명의 그 역동성 이런 거를 전혀 이해 못하는 관점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자기 글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 볼셰비키 전술하고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볼셰비키들은 우리가 2기 때 읽어봤지만 어, 그 이 당 정치 조직의 의식성을 계속 그 강조를 하는 그런 것하고 로자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대립을 하는 지점이 없지는 않죠. 그런 분명히 이제 로자는 대중들의 이 자생성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한 거고 레닌은 이 정치 조직 당 볼셰비키 말하자면 선진 활동가들의 조직 정치 조직의 의식적인 지도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한 거고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레닌이 그렇다고 어, 의식성만 얘기하고 자발성은 무시했냐. 이런 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말하자면 자발적인 어떤 경제 투쟁들 이런 것이 터져 나올 때 오히려 레닌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미나에서는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읽다 보면 거기에 이 그러니까 볼셰비키 당의 정치적 지도가 대중들의 자발적인 진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맹렬히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투쟁은 저 앞장서 가고 있는데 그 꽁문이나 쫓아다니는 소위 그 선진적인 활동가들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 러시아에서는 이제 대중들의 아래로부터의 다이내믹한 분출, 그건 아주 이 1905년 이 피해 일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레디칼하게 진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치 조직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식성을 강조한 것 아니냐. 그렇지만 잘못된 의식성에 대해서는 그냥 비판을 한 거니까 대중들의 그 역동성에 걸맞는 의식성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 하여튼 그거는 제 생각이 제가 독해한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의식성과 의식성 또는 계획성 그거에 대치되는 자발성 대중들의 진출,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를 보통은 이 대중성, 의식성과 자발성 이거를 딱 배치시켜 놓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식으로 논쟁이 보통 진전돼 왔는데 저는 그 해석에 그런 대립시키는 논쟁과 관련해서는 좀 이 소비에트 경험하고 유럽의 경험을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말하자면 그거 자체도 사적 유물론적인 관점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레닌도 의식성만 얘기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로자의 경우도 대중들의 혁명적인 진출을 강조를 했지만 이 정치 조직 당에서의 정치적 지도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읽는 글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당시의 그 3인당의 지도부들이 대중의 혁명적인 진출을 가로막고
그 개량주의 전술의 틀 속에 그거를 하위 배치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 말하자면 대중들의 혁명성을 자기들의 의회 진출 내지는 뭐 개량주의적인 정치에서 자기들이 그거를 이 의원이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 속에서 그걸 하위 배치시키는 이런 식의 태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지, 이 대중들의 자발적인 진출을 그 자체로서 끝이라고 본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독일이 처했던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 속에서 사적 유물론적으로 그걸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보면 로자나 레닌의 그 어떤 논쟁도 다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해석, 독해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니까 그거는 이제 이 발제를 좀 듣고 그리고 토론을 좀 하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발전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어, 발제는 제가 맡아가지고 네, 발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로자의 대중 파업론은 그 1905년에 이제 러시아 1차 혁명에서의 이제 그 대중 파업이 이제 대규모로 이제 발생하면서 기존의 그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대중 파업에 대한 그 관점이 이제는 좀 수정돼야 된다라는 필요를 느껴가지고 그러한 새로운 관점을 이제 소개시켜주는 글로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기존의 그 바쿠닌주의자들의 관점이랑도 차이가 있어야 함을 밝혔는데, 이런 바쿠닌주의자들이 생각했었던 그 파업의 이제 모델은 모든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돌입하여 가지고 지배계급의 항복을 받아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배계급이 노동자들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이제 방어권을 행사하여 이제 이 방어권 행사가 혁명을 이루게 된 것을 이제 강령에 이제 나타냈었습니다. 엥겔스는 이러한 그 총파업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완전히 조직화돼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파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파업 기금도 충분히 모아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리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들의 완전한 조직화와 파업 기금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런 조건을 달성하게 되면 굳이 총파업 같이 우회적인 방식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어, 의식화된 노동자들의 이제 정치 투쟁을 통해서 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관점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독일 사회민주당 이제 지도자들은 이러한 기존 관점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이제 의회주의적 그런 계량주의적 안락함이 더해져가지고 혁명의 비용을 계산했다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대중 파업에 이제 수반하는 혁명과 그 희생을 고려하는 게 이제 그 혁명의 비용의 계산이 되겠는데요. 어, 따라서 그 희생을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어, 그 많은 이제 노동자들이 모이게 된 사회민주당에서 이제 대중 파업을 선전하는 것을 이제 반대하고 이제 막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자가 이제 러시아 혁명에서 나타났었던 그 대중 파업들을 이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러한 대중 파업은 인위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끝마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그 로자는 분석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역사적 조건에서 그 대중 파업이 발생하고 성장하고 절정에 이르고 또는 소강하게 될 뿐이라고 로자는 그 러시아 혁명에서 이루어진 그런 대중 파업들을 보면서
이러한 분석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러한 러시아의 대중 파업 운동을 좀 낱낱이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이제 개별 사업장에서의 이제 경제적 요구에 의한 그런 파업에서 이제 시작되었었습니다. 보통 이제 노동 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같은 이러한 되게 기초적이고 좀 초보적인 경제 투쟁으로 시작되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 당의 지도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우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면서 또한 이러한 한 지역에서의 경제 투쟁은 이제 같은 지역에서의 다른 산업 노동자들의 파업을 또 유도하였고 또 이러한 이제 파업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제 총파업으로 돌입하게 되어 정치 투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정치 투쟁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 투쟁의 휴지기에서는 어, 이제 다시 이제 정치 투쟁이 경제 투쟁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렇게 그 정치 투쟁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게 된 그러한 경제 투쟁의 내용들이 서로를 이제 더 풍부하게 하여서 정치 투쟁은 경제 투쟁으로 전환하고 경제 투쟁은 이제 정치 투쟁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서로가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되게 된다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어, 로자는 또한 이러한 대중 파업에서 운동으로서의 출발점은 시위성 파업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시위성 파업이라는 건 이제 당의 뭐 치밀하진 않지만 아무튼 당의 이제 지도로 돼서 좀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그 대중 파업들보다는 좀 계획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혁명 투쟁이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그 이제 시위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이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의식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어 본인들이 처음에 주장했었던 그런 경제적 요구보다는 점점 더 뭔가 어 더 확실한 결과를 이제 원하게 되고 이러한 시위성 파업이 이러한 확실한 결과를 전해주지 않게 될 거라는 그런 의심에서 이제 이러한 시위성 파업이 이제 전투적 파업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전투적 파업으로까지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제 투쟁과 이제 정치 투쟁에서의 이제 전환과 상호작용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가 힘들어진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 요소는 통일하게 되어서 이러한 두 요소의 통일이 이제 대중 파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이러한 대중 파업의 이러한 상호작용, 이제 경제 투쟁이 이제 그 정치 투쟁을 만들고 이제 다시 정치 투쟁이 경제 투쟁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는 것은 그 계급 사회의 사회적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혁명적 시기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중 파업과 이제 혁명은 분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당이 이제 계획적 지도에 의해서 혁명을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것이 그 불가능한 것처럼 혁명적 시기에도 대중 파업에서 그 당이 주도권을 갖고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했고 앞서 그 남구현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어, 이러한 그 당이 지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대중의 자발성을 좀 더 요구하는 그런 파업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제 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파업에서의 어, 이제 정치적 지도를 얻기 위해서는 상황에 민첩하게 이제 적응해야 하고 이제 대중들의 이제 목소리를 이제 듣고 그거에 잘 적응해서 이제 정치적 지도를 이제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문제는 이러한 혁명 비용을 계산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대중 파업에서 경제적 투쟁이 이제 정치적 투쟁으로 전환하게 되고 이렇게 상호작용하게 되는 것이 과연 그 러시아의 특수성인 이런 그 절대주의의 압제와 이제 그 러시아의 노동 조건에 비롯된 것인가라는 물음이 있고 따라서 이제 형식적인 법률로 의회주의가 들어선 그런 독일과 같은 그런 국가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가라는 그 의문이 이제 들 수 있는데 우선 그 로자의 관점에서는 혁명이 이제 경제적 투쟁이 우선하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1905년 러시아 혁명 이전서부터 이미 러시아에서는 1890년대서부터 이미 그 파업과 임금 분쟁이 점점 일상화되었었고 또한 폴란드에서는 이미 1880년대에서부터 그래 하였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조건이 이제 러시아에서와 이제 독일에서 큰 차이를 보였었는가 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경제 투쟁에서 가장 적극적이었었던 노동자들은 좀 보통 노동자들보다 그래도 좀 보수가 좀 높았었던 어, 그런 그 대규모 산업에 고용되었었던 노동자들이라고 하고 이러한 노동자들은 독일의 이제 노동자들과 이제 비슷한 그런 보수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고 또한 그 노동 시간에서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빈민 수준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광부, 또 직물 노동자 등과 같은 경우에서도 러시아와 독일에서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여서 이러한 그 독일의 노동자의 조건과 러시아의 노동자의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독일의 이제 사회주의 그 운동가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 독일 사회민주당의 이제 지도자들과 이제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은 그 이회주의의 그늘에서 이제 혁명의 비용을 계산하여서 이러한 대중파업의 지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억제하였기 때문에 그 로자가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하였었습니다. 어, 이러한 그 로자의 그 대중파업론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조직화된 그런 조직적 노동자들이 이제 투쟁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었고 이제 그 독일 사회민주당의 이제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자는 오히려 그 투쟁이 그 조직의 이제 원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쟁을 통해서 이제 대중들을 조직하고 이것을 이제 인민 대중의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의 역할은 이러한 그 자발적인 이제 대중 파업을 이제 도우면서 이제 돕는 방식이 대중 파업의 이제 기술적 준비를 돕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체 운동에서의 이제 정치적 지도자의 이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은 정치적 지도로 노동조합과의 이제 간극을 메꾸고 당과 노동조합 사이의 통일을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그 당과 이제 노동조합 사이의 통일을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운동을 계급 투쟁 운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라고 로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그 로자는 좀 대중의 자발성을 강조하면서도 당의 이제 정치적 지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당의 정치적 지도라는 거는 이제 대중들과 발을 맞추어 가지고 대중들이 이제 원하는 상황들을 이제 캐치하고
이제 대중과 발맞추어서 대중 운동에 어, 발빠르게 이제 혁명적 상황에서 역동적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그런 혁명 상황에서 이제 대중들의 요구에 이제 잘 적응하는 것이 로자의 입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발제를 마치겠고요. 혹시 뭐 나누고 싶은 얘기나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뭔가 좀 더 내용이 좀 많이 빠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는데. 이 줌에 계신 동지들 중에 뭐 원세준 동 홍석 동지? 다소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뭐 다 이제 동의하는 내용이라서,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정치조직들, 지금 이제 노동운동 내에서 활동하는 정치조직들의 그 모습이나 그런 거를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가장 원론적인 내용들하고는 약간 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 오신 분이 대부분 노동당 학생분들인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볼 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정치주의들이 본인들이 여기 나와 있지만 모든 거를 준비하고 본인들의 의대도로 뭔가 투쟁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려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이제 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 지도라는 거는 정치적 방향을 그냥 제시하는 거고, 그것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를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들 또는 대중 조직이 선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건데, 이제 자기네가 준비하고 자기네가 투쟁을 해야지만 자기네 조직의 어떤 존재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거꾸로 말하면 지금 이런 시기에도 다들 이런 많은 투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투쟁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조직은 없잖아요, 지금. 정치조직 중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회주의 정치조직 중에.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방향성들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알려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자기네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는 어떤 그런 약간 무력감? 이제 그런 게 좀 많은 거 아닌가. 이게 자기네들이 뭔가를 다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뭐, 예, 이상입니다. 아니, 뭐, 부연 설명하면 여기 노동당이니까 이건 나중에 녹화해서 뺄 건데. 그러니까 노동당도 아직 이제 되게 작은 조직이지만 저는 이제 좀 이 투쟁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뭐 적극적으로 좀 알려내고 그런 거 하는 좀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투쟁 속에서 조직이 되는 거지, 조직이 있어야지만 투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예, 조금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또 이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정치 지형에 대한 얘기를 빠뜨리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인데요.
제가 아까 그 러시아하고 유럽 상황을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데 이 자본주의적인 발전을 하여튼 3, 40년간 지난 3, 40년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시켰죠.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사실은 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농민도 남아있긴 하지만은 70년대, 80년대보다는 엄청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하여튼 농민운동 한 것을 후회한다. 사람들이 좀 얘기할 정도로. 하여튼 노동자들이 많아진 거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정치가 이루어졌는가. 말하자면 노동자 계급의 숫자는 많고, 또 노동자 투쟁도 굉장히 70년대부터 시작해서 강고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독재 체제 하에서 우리가 1980년, 87년 6월 항쟁 그 이후에야 말하자면 민주주의적인 어떤 형식성을 갖추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하여튼 민중이라고 크게 묶을 수 있는 부분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은 말하자면 운동권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운동권 속에서의 세력은 그게 거의 다였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세력은 계속 보수 야당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권으로 집어넣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보수 야당, 그리고, 대야 세력이라고 보통, 장주나 문익환 이런 분들은 이제 제야 세력이라고 불러왔고요. 지금 민주당 세력은, 제야 세력과 운동권, 이게 아닌, 보수 야당이라고 일컬어졌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제야 세력과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은 그러니까 운동은 했으나 이 정당으로서의 발전 이런 거는 취약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그냥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려고 하는 세력은 다 거의 집단으로 사형당하는 수준이었죠. 그죠? 진보당이나, 조봉암도 사형당했고, 진보당. 그 다음에 각종 인혁당, 통역당 해가지고 다, 사형당하고 이런 수준이었고, 제야 세력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은 했으나 정당으로까지 가지는 않았고, 87년 이후에 민중당을 만들어서 뭘 해볼까 했지만, 보수 야당과, 말하자면 독재 세력의 그걸 이어받은 정당들의 싸움이 정치 무대에서는 주된 싸움이었지, 민중당은 상당히 주변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민노당 실험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 거의 이거는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최후로 남은 게 지금 이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 군소정당화된 당하고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으로 들어간 진보당. 이 정도가 이제 하여튼 정치 세력인데, 실질적인 운동과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낸, 그리고 독재에 저항할 때는 주력부대였던, 세력이, 역사적 맥락에서는 이 정치 무대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이 너무 겸손해서 그런 건지 사양을 한 건지 실패한 건지 하여튼 그런 이 굉장히 그 세태가 이 몰락한 상태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지금 상황을 말하자면 로자를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이 대중들의 투쟁이 한편에는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정치적 지도를 하는 정당들이 있어요. 어쨌든 있고 그것이 볼셰비키식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유럽의 이 관료화된 거대 집단으로서의 정당이든 이 정치 조직 정당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대중운동 저항 세력 이거는 있었지만은 그게 어떤 정치 조직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지금의 현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하여튼 지형 자체가 다른 거 아닌가 이거는. 왜냐하면 한 3, 40년 이게 유지되면은 하나의 지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한두 세력이 이걸 휙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지형 자체가 그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우리나라는 아래로부터의 공화국을 몇 차례 갈아치울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투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정치 무대 권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파편화돼 있고 주변화돼 있고 이런 현실.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지형 자체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 그 남근 선생님께서 이제 한국의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그 대중들의 운동으로 이제 그 민주공화국을 이제 이뤄냈고 이런 독재 세력들도 이제 그 몰아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투쟁했었던 그런 운동 그 세력들이 이렇게 노동자 정치 이제 계급화 조직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했었던 것이 이제 한 3, 40년 동안 이제 꾸준히 이제 유지되니까 이게 하나의 그 한국의 그런 정치 지형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그 네. 참석하신 분 중에 정은근 동지 혹시 얘기할 수 있으면 이렇게 뭐 현장에서 느끼는 뭐 이런 거 관련한 내용 혹시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없습니다. 지금 누구? 정은교 동지. 응? 정은교 동지. 네. 정은기 누구? 제가 좀 세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형 아니냐? 그럼 상당히 지형 이름은 이걸 넘어서는 게 힘들고 어느 정도는 이제 굳어진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닌데 상당히 그 굳어진 어떤 그런 거로 봐야 되지 않느냐 좀 세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치 조직이나 이거에 대해서 크리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내부에서도. 그 오세훈 동지도 요구를 하신 거고. 그래서 아니 지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니들 잘해봐 이렇게 한다고 그게 쉽게 될까? 이런 약간 반론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를 할 때도 지형이 그렇게 된 거를 염두에 두고 요구를 하고 비판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걸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게 다른 지형 아닌가? 뭐 이렇게 오래 가 이게? 그런 거죠. 일단 그 대중들이 그 양당 체제를 이제 넘어서는 거를 이제 상상을 이제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게 이 정치 지형을 이제 극복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 네. 극복되면 이게 3, 40년 동안 너무 쭉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결국 문제의 핵심은 그 대중들의 자발적인 투쟁과 파업 자체는 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 정당들이 어떠한 지도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전망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에 대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가 없고 나아가 투쟁을 통한 조직을 만든다는 그 상황 자체를 만들 수가 없다.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치적인 지도로 뭉뚱그려져 표현되는 이 우리가 해야 할 당면 과제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여기 텔레그램에 이제 그 올려주신 내용 중에 그 당면한 정치 일정에서 무정당 시민운동 후보를 내고 이후 정치 세력화를 하는 것은 어떨지요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요. 요 관련해서 좀 저도 고민하는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그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라는 게 반드시 이렇게 정당의 형태로 표현돼야 되는 것인가 그런 좀 의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래 요번 주 토요일 날인가 이제 그 약칭 새정추라고 새로운 뭐죠? 하여튼 노동자 정치 추진위원회인가 하여튼 그 뭐 토론회가 있는데 그 이게 정치라는 걸 꼭 정당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걸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정당 운동에 좀 매몰되는 약간 그런 이제 현상.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새정추에 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정추가 지금 추진하는 건 뭐냐면 지금 진보 정당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뭐 노녹정 나눠져 있고 한데 이거를 뭐 한때는 이제 통합해서 이제 하자. 뭐 일부에서 그런 많이 이제 진보 정당들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지금 이게 뭐 조그만 정당들이 합쳐진다고 커질 거라는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투쟁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나눠져 있더라도 각각의 정당들이 커져야지만 이게 정치 세력화가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이제 꼭 의회를 통해서만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진보 정당처럼 그 위성 정당이라도 참여해서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올려주신 것처럼 저는 아니 우리가 무소속으로도 가려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대중투쟁이 발전하고 그 속에서 어떤 그 진짜 조직화된 힘이 막 상승한다면 그 투쟁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그냥 무소속으로도 선거 나가서 당선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옛날 가장 대표적인 옛날 우리 뭐 백규환 선생님 같은 경우도 대선 후보가 나가고 했지만 그 뭐 예를 들면 백규환 선생님이 뭐 반드시 뭐 꼭 처음에도 당 소속으로 나갔나요? 무소속으로 나가지 않나? 뭐 하여튼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려주신 거에 이제 연동해서 약간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예. 홍성탁 동지 얘기한 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기,
저 처음부터 들었어야 되는데 일정이 있어서 지금 이동 중에 좀 듣고 있어가고요. 어쨌든 저도 요즘 이래저래 고민들도 있고 관심이 있어갖고 좀 처음부터 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 어쨌든 토론하는 내용 끝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좀 일찍 끝나서 시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여튼 뭐, 대중파업에 관련한 어떤 관점, 그 다음에 뭐, 당의 역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그냥, 아니, 지금 뭐 고민하시는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고민은 사실 사실 이제 대중운동들이 활성화돼야지 어쨌든 노동계급의 정치적으로 역량들이 좀 확장되어지고 현실화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었고 노동운동 내지는 노조운동들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더 이것들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관심이 있고, 그런 활성화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뭐 대중조직을 활성화하고 다음에 정치적으로 성장시킨다 이런 거보다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정치화해야 된다는 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에서 사실 여러 방향에서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이 노동계 정치 세력화, 정치 사업, 정치 투쟁 관련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것들과 관련해서 뭐 저는 어떤 것이 좀 사실 뭐 우리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운동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확장시켜내고 현실화시켜낼 수 있을 것과 관련해서 좀 요즘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고민들 속에서 좀 오세종 위원장이 올려주셔서 좀 이거는 처음부터 좀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계속 뭐 어제 1박 2일 뭐 그 비정규직 행진하고 또 일정들이 좀 정리하는 게 있어갖고 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오순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그 노동제 정치 활동 투쟁인 것이 가장 이제 활성화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이 뭐냐 관련해서는 사실 명확한 것 같아요, 사실. 힘을 가장 집중화 시켜내고 그것들에 있어 사실 당이 필요한 거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어떠한 이제 당들이 전체 대중들에게 좀 이게 의미 있는 그러한 당으로서 대중적 그 계급적 당으로서의 좀 이렇게 위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들을 어떻게 좀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다양한 이렇게 고민들, 노력들에 대해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거고요. 그걸 좀더 더 전향적으로 더 좀 급진적으로 좀 고민하고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발언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네. 룩셈부르크는 이제 이론과 실천이 통일된 혁명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론적 기여로는 이제 확대재 생산 표식이 있는데, 이제 당시 출간 당시부터 개별 자본과 총자본의 혼동을 했다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아왔죠. 저는 룩셈부르크의 정치적 실천 여정은 막대기 구부리기를 과감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의 지도력이 필요할 때는 지도를 강조하고, 이제 대중 의식의 고양이 필요할 때는 이제 대중파업을 주장했죠. 결국 그녀의 이론적 기여 또한 이제 그녀의 정치적 실천을 통해 이해해야 하는 건데, 룩셈부르크의 정치 활동이 뭐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이제 독일이 국제관계를 수정하려다 발발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해군을 증가하고 영토를 확대하고 수출 시장을 늘리려다 국제 전쟁이 발발했죠. 그래서 1차 대전 패전 후 이제 독일에서는 적색 노조와 바이에른 소비에트 등 이제 지역 소비에트를 기반으로 바이마르 공화국 창립 이전에 잠깐 노동자 국가 설립이 선포되기도 하였죠. 그래서 오늘날 국제관계 상황과 비교했을 때 룩셈부르크의 정치적 실패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지 같이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주의 서문에 로자 룩셈부르크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국제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자본의 축적이라는 이런 이론적 실패작을 낸 룩셈부르크의 의도를 고려하였을 때
이제 수정주의 세력이 대두하는 오늘날 사회주의자들은 국내적으로는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는지 적색노조를 조직한다든가 그렇다면 대외적으로는 어떠한 국제 질서를 지향하여야 하는지 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로자의 예, 그 경제적인 저작이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번 세미나는 일단은 이 국가, 계급의 정치,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거는 뺐거든요.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국제 질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답을 하는 거는 또 하나의 그 뭐 몇 차에 걸친 몇 기에 걸친 세미나가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제 생각엔 이 자본주의가 이게 확장을 하다가 결국은 이 더 뜯어 먹을 곳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 모순을 이제 외화시키다가 그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한계에 봉착했다. 뭐 이런 주장 과 관련해서는 어, 사실 그 제국주의가 그 한계에 봉착해서 딱 끝난 게 아니고 형태 변화를 하면서 살아남았죠. 그거는 이제 하나 일국으로 보는 것.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빨리 나고 파국에 이를 것이다. 그것도 중심부에서 이게 이제 초기 그 막스 앵겔스의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모순을 외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800년대 말에.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자나 레닌도 이제 제국주의론 이런 게 이제 그런 건데 그 당시 이 1800년대 말에 등장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제국주의. 그게 이제 그 마지막 파국이 될 것이다라고 예견들을 하면서 그 당시 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그러한 형태의 제국주의는 아니지만 2차 대전 후에는 또 새로운 형태를 변화한 제국주의가 생겨났고, 지금도, 또 형태를 바꾸는 지점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이 2차 대전 후에 새로운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이의 대립, 이런 속에서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 이전에 제국주의 식민지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자본의 운동에 적합한 형태로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갔죠. 그런데 그게 하여튼 형태적으로는 제국주의가 아닌 것처럼 취하고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경제적 힘을 가지고 어, 전 세계를 중심 주변 이렇게 갈라쳐 가지고 주변부를 착취하는 구조. 이거는 계속되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2차 대전 후에 자본주의 질서의 헤게모니 국가였던 미국 자체가 약화되면서 지금은 하여튼 미국이 지금은 전 세계의 경찰 국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패권을 자랑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기 휘하에 배치시키는 이런 방식 또 한계에 이른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보면은 최근에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린랜드를 자기가 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이 독도 영토 그 분쟁하듯이 멕시코만 이름 바꾸기 뭐 이런 거로 시비를 걸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 이게 미국이 막강해가지고 자기의 그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어,
세계를 자기 휘하에 깔아놨던 2차 대전 후에 제국주의적 형태 변화에서 또 다른 변화로 가는 거 아닌가. 저도 좀 이건 그렇게 최근에 며칠 사이에 처음 본 거라. 근데 그 이 해설자들 얘기로는 그린랜드 매입하고 뭐 어쩌고 이게 트럼프가 옛날부터 얘기를 했던 거다. 이게 부동산 부동산 자본 출신이니까 매입하는. 근데 이런 형태는 또 없었잖아요. 제국주의 국가가 다른 나라를 매입하는 제국주의? 이거는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지? 근데 하여튼 이런 형태로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인 질서는 변화된 형태로 계속 남아서 파국 어떤 면에서는 형태 변화를 하면서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로자나 레닌이 있었던 시기에 제국주의 세계 대전 막 이런 게 일어나고 이러면서 거의 파국으로 치닫는. 그래서 제국주의 전쟁의 총뿌리를 국가 안으로 돌리면 끝나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은가. 그 제국주의가 2차 대전 이후에도 살아남았으니까 경제적 형태로. 그리고 지금은 뭐라 그러나 이 자본으로 매입하는 형태로 살아남는가? 뭐 하여튼 이거는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그 당시에 예상한 대로 그대로 가지는 않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고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반에 자본주의가 자기 모습을 외화하면서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필 때에 그 근본적인 동인,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가? 그 자기네 나라 내부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외부로 외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자본주의가 끝날 때까지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파국론적인 어떤 그 제국주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가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경향성은 아직도 형태를 바꿔가면서 살아남아 있지 않은가. 근데 그 수준에서 저한테 지금 답을 요청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많은 이론적인 검토와 토론들 이런 게 좀 경유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세상을 정확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뭐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신 동지들 계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계속 꺼진 상태에서 잘 안 들렸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원론
이론적인 그 차원에서 보면 노동자 혁명 이후에 계급과 국가가 이제 소멸의 과정을 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과정은 저는 정치나 정당의 소멸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소멸하는 정당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 우리가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정당은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볼셰비키 당이 권력을 잡았는데 오히려 볼셰비키 당이 강화되고 국가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뭐 초기에는 뭐 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건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어쩌거나 그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도 소멸하고 계급도 소멸하고 정당도 소멸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그런 정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고민을 해요. 그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부르주아 의회가 얘기하는 그런 정당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시 말하면 지금은 우리 정치적 결사체로서 정당을 얘기하는데 그럼 그것이 과연 그 지금의 어떤 지금 자본주의적인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저는 요즘 많이 하거든요. 예, 뭐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도 뭐 혹시 의견 있으시면 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어, 뭐 굉장히 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대충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급이 사라지고 그럼 소멸론 쪽으로 가야 된다. 그 이제 막스 앵겔스 다 그렇게 하니까 레닌도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예, 필요에 의해서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 이러다가 권력 집중을 이제 당으로 시켰잖아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걸 후퇴라고는 봤죠. 근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시 그 억압 기구로서의 국가 이게 굉장히 비대해졌고 이거는 이제 소련뿐만 아니라 동독도 이 게슈타포 스타지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KGB처럼 이 어떤 그런 게슈타포처럼 그 폭압의 상징 으로서의 국가 이게 이제 현존 사회주의에서도 있었단 말이죠. KGB 스타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토론도 했어요. 그래서 계급이 사라지는 것과 함께 계급을 억압할 필요성이 사라지니까 국가는 소멸하는 것이다라는 데 있어서는 뭐 이견이 없었고, 그랬죠. 그럼 이제 무계급 사회는 어떻게 할 거냐? 계급이 없는 시기에 정치. 그 뭐 토론이고 뭐 이견이 없이 하나로 싹 정리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견이 있을 때 그런 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거는 이제 어, 그 계급 없는 사회에서의 정치, 에, 이, 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라트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놓은 거는 있죠. 하여튼 책을 읽으면서 가족 국가 그 책에서 어, 이 계급이 없던 시기에 정치 형태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준용을 해서 그 무계급 사회에서는 국가가 정치라는 게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긴 했죠. 근데 이 문제의식은 여러 차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응. 그러니까 이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노총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이 이후에 그 노동자 국가의 모습을 항상 그려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이 저는 이제 그 되게 잘 돼 있다고 보는데 민주노총의 지금 현재 최고 뭐 결정은 어떻게 이제
뭐 지금 이제 모바일로 하니까 전 조합은 투표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대의원대에서 이제 모든 걸 거의 결정하거든요. 주요 사업이랑 이런 것들을. 그럼 대의원대의 모습을 보면 대의원이 지금 그 조합을 500명당 한 명씩인가 해갖고 대의원을 선출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대의원대가 이제 최고 결정기구가 되는데, 그럼 그 대의원들의 어떤 구성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정치 조직이나 정파 조직으로 실제적으로 활동한 사람은 소수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속하지 않은 많은 대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최근에 그 이도훈 교수님이 그 만인공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인공회가 뭐냐면 10,000명당 한 명 뽑아서 그 국회 의결 기구를 만들자. 그리고 그 10,000명당 한 명을 지역 기반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능 기반, 그러니까 직업 기반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뭐 이제 대표를 그 하원으로 구성하고 또 상원 구성 이렇게 뭐 이원제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민주노총이 보면 각 산별로 대의원을 뽑거든요. 그게 이제 뭐 요즘 말하는 이제 일터 민주주의라고 보기도 하는데, 저는 각 그 현장을 기반으로 하고 또 산업별로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각 산업의 노동자들의 이해가 대변되는 거죠. 그 대의원들이.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 그 전국을 어떻게 하면 뭐 10,000명당 나누든 해갖고 예를 들면 뭐 산별로 그러니까 산업별로 대표자를 뽑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표자를 쭉 뽑으면 그 자체가 직접적인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럼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떤 정당 소속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중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소속은 뭐 많아야 한 3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많아야 뭐 진짜 많아야 50%?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냥 그거를 어떤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그룹 이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노총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진보당 계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책이 진보당 중심으로 가는 거고, 소위 말하는 그 좌파들이 있고 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또 중앙파들이 이렇게 있고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떤 투쟁의 발전한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옛날에 뭐 한상균 집행부에서 잡은 것처럼 좌파가 이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이제 그런 어떤 그 변화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좌파가 잡을 수도 있고 우파가 잡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인 권력의 최고 형태가 대의원 기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좀 확산시키면 우리나라의 어떤 권력 기구 또 정치 지형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속에서 정당이란 거는 어떤 정치적 입장 속에서 뭐 정당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정당이 어떤 내용들을 그 표방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거에 대한 지지자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한때는 또 저쪽을 지지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소위 말하면 중도파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꼭 뭐 정당이 이제 중요하긴 한데 그 핵심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내걸고 이렇게 많은 지지자들을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그거의 궁극적인 방향은 또 새로운 노동자 권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네가 약간 이건 또 일당 독재하고도 연관된다고 보는데, 자기네가 모든 걸 다 지도하고 이끌고 뭐 저 통제하고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 그게 지금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정당 아닌 사람도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위에. 그런 거고, 사실은 소비에트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그 소비에트가 17년 혁명 이후 10월 혁명 그 전후에서는 소비에트의 거의 다수를 볼셰비키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 있었던 의회는 안 그랬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의회 해산을 하잖아요. 그 이제 이 소비에트 그 이 개혁안을 의회가 비준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사회혁명당인가 하여튼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정당에서 그걸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레닌이 물리력으로 해산시켜 버리고 끝장을 냈는데,
그게 이제 로자하고 막 논쟁 지점이에요. 로자는 그걸 그냥 두지 왜 그걸 물리력으로 정리했냐. 근데 하여튼 레닌은 거기에 반론을 우리가 읽은 데서는 했거든요. 이미 소비에트로 권력이 다 넘어갔는데 그리고 다수는 볼셰비키인데 의회가 그 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잘못 뽑힌 건데 걔들이 먹니 부리는 거다. 현실로서는 의회 해산이 러시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왜냐면 소비에트가 다수가 된 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 이후에는 거의 이제 스탈린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 일당 독재를 프롤레타리아 독재하고 이제 등치시키는 물론 이제 말로는 그거를 같은 거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스탈린식의 그 논리였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실질적으로는 일당 독재였다 이것이죠 말하자면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소련 그거 이후에 그 이 사회주의 이름을 건 국가들이 다 그 유형을 따랐어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논쟁 이런 것도 그쪽 소련에서 스탈린이 교과서는 이렇게 만드시오 하고 쓴 글, 그거는 우리가 읽었잖아요, 2기 때. 그 글에 준해서 다 교과서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 현존사회주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산주의 그 하면은 일당 독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르주아지들한테도 욕 먹지만 우리 내부도 그것이 그 정통 그것이 전부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여튼 원리적으로 따지면 뭐 일당 독재 얘기는 없죠. 예.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그 고민이 많으신데 하여튼 그것도 계속 그뭐 하여튼 우리의 문제의식 속에 그 얘기를 이 3기에서도 계속 그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의 의견 차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힘센 놈이 다 숙청하고 끝낼 건지 아니면 그거를 시기별로 토론을 하고 그걸 표결하고 뭐 이래 가면서 갈 건지 그건 하여튼 문제의식으로 계속 저는 그 스탈린이 이제 일당 독재랑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동치시킨 뭐 말씀하셨다시피 본질적으로 동치시킨 등치시킨 그 배경이 저는 그 한 국가 안에서 이제 프롤레타리아트를 대표하는 정당이 2개 이상일 수 있냐 없냐 약간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러한 노동계급의 정당이 하나여야 되냐 아니면은 이게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이렇게 나눠졌으면은 이거를 그럼 그것도 이제 계급을 또 세분화해가지고 바라봐야 되냐. 약간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계급을 세분화한다기보다 이제 그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노동자들이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의식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 의식이 다른 이유는 또 여러 가지 뭐 많은 배경이 있지만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그냥 객관적인 조건들은 하나지만 정치 의식이 하루아침에 통일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 의식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치 의식을 반영하는 게 저는 정치 조직이라고 보거든요. 정당인 거고. 그렇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혁명 이후에 물적 토대가 이제 점점점 균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어떤 간극이나 이런 게 점점점 그 좁아질 것이라고 보고 그게 이제 소멸되는 과정에 갈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는 어쨌거나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반영하는
정당이나 정치 조직이 저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당제를 이제 주장하는데 우리는 계급 이퀄 당 딱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일당 독재가 성립되는데 지금 자꾸 이제 민주노총 예를 들면 민주노총의 대의원 기구 최고 의결 기구란 말이에요. 그럼 국가에도 예를 들어 아까 만인 공회가 이제 만들어지면 만 명당 한 명씩 뽑은 그 의결 기구가 최고 의결 기관이 그게 저는 국가기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다양한 정치적인 이제 차이가 있고 그럼 그것을 대변하는 다양한 정치 조직이 있을 수 있다. 뭐 직업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이제 정당 활동, 정치적 활동은 보장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일당이 아니라 다당제 형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계속 하기로 하고요. 또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그 대중운동 자체 내에서의 정치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문제의식. 또 후보 전술 얘기도 나왔죠. 그 무소속 후보 내는 거 어떠냐. 어, 지금 얘기하신 이제 정당의 소멸론,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 국제 질서 속에서의 자본주의 문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이 요번 세미나 말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세미나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안 다뤘으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어쨌든 자본의 운동이나 어, 그 사회 운동, 노동자들의 계급적인 운동, 이것도 이미 민족 국가 틀을 벗어났죠. 벗어나서 이 글로벌하게 뭐가 작동되고 있으니까 그 문제의식까지 버리자, 이거는 아니고, 하여튼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되 그거과 관련된 저작을 읽거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거나, 요거는 좀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제 생각엔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에 더 하는 거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네.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없으시죠? 오세종 동지. 네. 뭐 줌에 계신 동지분들 중에 뭐 조금이라도 잠깐만이라도 뭐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